이 소설과 결합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보통 감상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내용으로 아마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때 EBS에서 방영되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컴퓨터 파일로 같이 영상을 첨부해 놓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즘과 같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들 사이의 어떤 관계는 점차 공허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한 바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분량은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량은 제한 없이 다만 너무 양이 많으면 제가 읽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감 기한이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감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리포트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그리고 작성에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혹시 생각 나시면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없습니까? 형식 같은 거는 따로 예. 형식은 제한이 없는데 리포트인 관계로 리포트의 기본적인 포맷은 있죠. 그런 포맷에 여러분들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글쓰기, 특히 리포트 작성 아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리포트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리포트에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필요하다면 제가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저에게 의견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과제를 마찬가지로 드렸는데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 SNS를 이용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에 매우 다양한 SNS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50명의 여러분들의 구독자 혹은 친구라 보이는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SNS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글들을 올려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들어두시면은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로 친구도 없고 글쓰기에 재주가 없어서 이런 50명의 구독자를 모으기 다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 이거 다 모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 이 기간 안에 50명의 친구를 여러분들 50명의 구독자를 다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런 구독자를 다 모으지 못하였는지 그 실패 사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간단한 형식으로 여러분들 감상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명의 구독자를 모았을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가 그리고 반대로 모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패한 사례로서 각각 리포트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예. 페이스북에 있는 50명의 구독자는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계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계정을 통해서 팔로잉에 즉 서로 간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있는 친구들은 아닌 거죠.
개인 계정에 있는 친구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의 관계보다는 좀 모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의 어떤 다수의 대중들을 상대로 50명의 모집을 하는 것인데, 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친구 간의 관계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인맥 관계에 있어서 대략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더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이용하여라고 써 있는데 그런 예. 거 말고 다른 SNS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다른 SNS 서비스도 상관이 없습니다. SNS 서비스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텀블러에 비롯해서 뭐 인스타그램 매우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더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클래스팅에 공지 하나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클래스팅 여러분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서 이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업 참여 점수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번 시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비스, 특히 그 중에서 SNS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지인들과 효율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사이에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나와 그리고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뭐 나와 연장자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직업상의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관계를 파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맞습니다. 현재 상태. 그 사람이 정말 뭐 화난 상태인지 아니면 뭐 우울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쨌든 나의 메시지를 받기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관계와 상태에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통신 매체를 선택하고 그 통신 매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를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저 멀리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SNS 서비스는 대중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하게 지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계가 모호해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기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읽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시지가 왜곡되어서 상대방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죠. 소위 인터넷에서 많은 이른바 키보드 배틀이라고 하는 매우 많은 이런 다양한 다툼들이 바로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메시지를 서로 간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오해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언사나 아니면은 폭력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즉 여러분들을 지키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의 핵심인 SNS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SNS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매우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은 SNS 서비스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쓰자면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맥관계, 즉 친구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바로 SNS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SNS 서비스이며 이 SNS 서비스는 그러한 친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동영상, 그 외 그림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140자 단문 메시지만 제공하였지만 최근에는 사진 같은 것도 함께 첨부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인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그것을 SNS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초의 SNS 서비스는 혹시 언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자, 최초의 SNS 서비스는 1995년도를 대략적으로 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가 1991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미국에서 클래스메이트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97년도에 6degree.co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초의 SNS 서비스의 원형이 되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였고 6degree.co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혹시 마르코니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르코니 이론은 잘 몰라도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은 어찌됐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이 마르코니 이론의 대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신이나 라디오의 발명가로서도 유명하지만은 이 이론을 통해서 SNS 서비스를 어떤 핵심적인 이론을 주장하였죠. 6degree.com은 바로 이 6단계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놀이를 따라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의 6단계 놀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소녀시대와 6단계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안성기 배우와 내가 6단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서비스인데 마찬가지로 이 6degree.com에서는 자신의 어떤 프로필을 작성을 하고 자신의 프로필과 친구들의 프로필을 리스트로 엮어서 하나의 큰 리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찾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트위터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필을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검색해서 자신의 어떤 팔로잉 혹은 리스트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이 바로 1997년도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99년도를 이 SNS 서비스의 원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1999년도에 어떤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매우 유명한 서비스가 공교롭게도 같은 해 런칭이 되었는데, 혹시 어떤 서비스인지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들 1999년도면 몇 살이죠? 다섯 살입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아마 기억이 나지 않았으리로 있는데, 자, 1999년도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싸이월드라고 하는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아이러브스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01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가장 유명한 서비스, 바로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미니홈피에서는 자, 도토리 못지않게 매우 유명한 기능이 한 가지 있죠. 자, 무슨 서비스죠? 파도 타기. 자,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 자, 1촌을 맺어야 되죠. 바로 이런 촌수. 오늘날의 어떤 관계를, 나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지칭할 수 있는 이런 촌수를 맺는 기능이 바로 미니홈피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촌수를 통해서 바로 인맥을 구축하는 SNS의 서비스가 바로 2001년도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브스쿨. 아이러브스쿨은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어찌 보면 짧게 서비스가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았으리도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러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동문회, 즉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인맥 구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요즘 여러분들 동창회 하십니까? 아직은 안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들 보시면은 아버지 언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나 동창회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보통 1년에 한 번쯤은 뭐 총동창회 이렇게 해서 크게 그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크게 행사를 하곤 하는데, 자, 근데 이런 동창회를 뭐 아버지 세대 때는 보통 같은 지역에 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연락을 하기 편해서 이런 총동창회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사실 어떤 연락을 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졸업명부를 보고, 졸업명부에 적혀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데, 우리 세대 때에는 이 휴대폰이 도입되고, 그리고 집전화가 없어지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연락처 자체가 사라졌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연락이 본의 아니게 두려되었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이 아이러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과거에 서로 간에 어떤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창회를 온라인상을 통해서 과거의 옛 친구들과 만날 수 있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세대 때는 뭐 미니홈피도 유명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아이러브스쿨이 매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SNS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자리 잡게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저희 세대 때는 미니홈피나 이런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같은 것이 주도적인 세력이었는데, 여러분 세대 때는 어떤 SNS 서비스를 쓰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있다. 대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오래된 블로그 아니면은 미니홈피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비슷한 숫자가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마찬가지로 미니홈피와 혹은 뭐 블로그
그리고 동시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반 정도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손에 들었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손에 들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 SNS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손에 들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왜 SN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콜라보에다가 질문을 올려드릴 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SN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혹은 반대로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 그리고 SNS를 시작하면 일단 관리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즉 관리하기가 귀찮다. 사생활 노출이 하기 싫다. 그리고 밑에도 대략적으로 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너무 쉽게 퍼지고 있다. 그리고 아예 SNS 자체에는 아예 흥미가 없다. 마지막 흥미가 없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 혹은 사생활 노출이 SNS에 사용하지 않는 부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결과를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친구들, 지인들과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가, 즉 재미있는 정보가 많다. 외로워서. 역시 외로워서라는 이유가 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과 소통, 친구들이 다 하니까 왠지 나는 안 하면은 왠지 왕따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심심해서 요즘 핫한 검색어,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대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친구나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연락, 즉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찾기 위한 이른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은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통계청 자료하고도 매우 일치하는 그런 자료인데, 여러분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이용자,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대상으로 SNS 이용 실태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약 한 67%가 SNS를 이용하고 그 중에서 35.8%는 일주일 내에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적극적인 이용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NS는 20대와 10대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뒤로 30대 그리고 50대가 의외로 많은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SNS 서비스 이용하는 주 목적은 약 85%가 소통을 위해서, 즉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고, 동시에 67% 정도는 재미난 정보를 찾거나 이른바 여가 생활을 위해서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과 바로 이런 통계청 자료가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교를 위해서 그리고 혹은 여가 생활이나 취미를 위해서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데 왜 굳이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의 친구를 사귀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당장 밖에 나가면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인터넷에 의존해서 여가 생활을 즐겨야만 하는가? 밖의 생활, 즐거운 생활들이 많은데 왜 어떤 경험적으로 혹은 즐거움을 어떤 제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명확한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은 의존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SN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또 친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약간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런 거에서 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는 그러면은 그런 같은 어떤 주제를 갖춘 그런 친구들이 없나요? 있긴 있지만 예.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론 내 주변에 친구들도 있지만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중들을 상대로 친구들의 어떤 인맥 관계를 구축한다. 그것도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답변인데, 그러면은 좋은 답변의 사례로 제가 포인트 카드를 한 장 드리도록 하고, 혹시 그 외에 나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SNS 서비스를 꼭 의존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도 친구랑 놀 수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대략 뭐 러닝스타트 바람에 편하게 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SNS 서비스가 좋다. 그것도 매우 창의적인 답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 귀찮고 밖에 나가면 피곤하고 뭔가 좀 꾸며야 되고 하지만은 SNS 서비스에서는 편하게 매우 진입장벽이 낮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단은 두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독창적인 답변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SNS 서비스를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누구죠? 자,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SNS 서비스 혹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때 이와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대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때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먼 훗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한동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그 장례식에 갔다가 어떻게 했죠?
셀카를 찍어서 올렸다가 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리고 SNS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SNS에 대한 어떤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보다 아직은 좀 미숙한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SNS 서비스를 지금 매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SNS 서비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혹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SNS 서비스의 위험성 그리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SNS 서비스가 여러분들 사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식으로 침투를 했는지 익숙해졌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SNS 서비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서비스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혹은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있던 게시판 서비스의 어떤 댓글들이 조금 개량이 되어서 발전된 것이 바로 이 SNS 서비스입니다. 그럼 기존의 홈페이지나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들 마찬가지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SNS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냈는가?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3가지 배경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배경으로는 개인화된 사회를 둘 수 있죠. 여러분들 집에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뭐 여동생이 있습니까? 자매? 혹시 뭐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뭐 독자인 분도 계시고 혼자 이제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자매나 형제가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 때에는 이른바 80년대에는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또래 보면은 물론 둘인 누나나 아니면은 뭐 형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혼자 독자인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외롭죠? 뭐 비슷한 형이나 뭐 아니면 동생이 있으면은 나이 차가 적으니까 비슷한 주제에 가지고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부모님들 맞벌이 세대들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어딘가 부모님들 이제 출근을 하고 계시면은 집에 혼자 남아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밖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 봐도 아이들이 어떤 노는 그런 떠드는 소리를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 학교든 학원이든 어딘가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것도 보기가 정말 힘들고 밖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친구와 바로바로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른바 개인화된, 이른바 고립화된 사회는 우리 시대의 어떤 외로움을 상징하고 있죠. 얼마 전 제가 설날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동생이 이렇게 이 어린 동생이 조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은 어렸을 때 뭐 스마트폰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친구들이랑 어떻게 만나서 놀았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이렇게 답변을 했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시간에 그냥 나가면은 애들이 항상 있어서 놀 수 있었어. 그래서 저희 또래는 학교가 파고 나면은 뭐 친구들이 밖에서 뭐 현아 놀자 뭐 이런 형식으로 부르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나가면 언제든지 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몇몇 계정들의 사진을 제가 임의로 뽑아온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개인 자가용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여기 보면 번쩍번쩍거리는 이른바 순금, 뭐 다이아몬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석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 차를 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시계와 비싸 보이는 와인의 대상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럽다. 예, 일단 매우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맞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이 어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댓글에 매우 훌륭한 댓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댓글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돈은 안 부족해도 관심은 언제나 부족한가 보네. 세계적인 어떤 매우 큰 자기신보다 엄청나게 큰 부자들도 지금 인터넷 서비스, 이 SNS 서비스에서 좋아요 하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댓글 하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이 보석으로 차를 코팅하는 그런 매우 갑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좋아요 하나에 왜 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또래 사람들은 어떤 개인화된 어떤 사회를 통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어떤 외로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SNS 서비스, 즉 누군가가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나의 글들에 일일이 반응해주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SNS 서비스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더욱더 개인화될수록 이런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SNS 서비스는 앞으로도 번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2000년대 초반에 웹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케팅 용어가 등장을 하고 그 용어 속에서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소개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SNS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1인 미디어는 정보 유통 방식에 있어서의 매우 큰 변화도 마찬가지로 가져온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 1인 미디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개념은 간단합니다. 할 말은 한다. 여러분들 할 말은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할 말은 하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여러분들 세대 때는 아무래도 할 말은 하고 사는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저희 세대 때는 이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른들에게 답변을 하면은 어디 감히 말대꾸를 야 어르신이 하는데 너가 좀 맞다고 해도 좀 들어야지 그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가르쳤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어떤 내가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이른바 80년대에는 이른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어떤 민주화 항쟁이 벌어졌던 시대였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할 말은 더 못했던 세대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할 말을 하는데 매우 억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웹 2.0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1인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 말을 하고 싶은 세대, 바꾸어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이른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블로그 사용하는 분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글들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또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000년대에 바로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 블로그라 해서 이런 블로그에 대한 육성 계약안도 갖추어주고 있는데 네이버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프로블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자신의 글을, 자신의 말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어떤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은 하는 그런 세대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SNS도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이런 1인 미디어는 하나의 큰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왔는데 바로 정보 유통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커플이 되어서 이제 100일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여러분들 줄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선물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십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혹은 또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친구에게 물어보아서, 평소에 했던 말들 잘 되새겨보고. 평소에 친구들의 어떤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혹은 여러분들 뭐 TV 광고나 혹은 잡지 광고를 보고 선물을 선택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근데 보통은 뭐 예전에는 TV 광고들, 뭐 잡지 광고들을 보고 이렇게 이 사진 멋지네. 이 사람이 왠지 착용한 이 반지 내 애인이 착용하고 있으면 똑같아질 거라고 매우 무모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선물을 고르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런 잡지 광고보다는 아마 블로그나 아니면 뭐 쇼핑몰 후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제품이 좋구나 혹은 나쁘구나라고 판단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블로그나 아니면 트위터에 올려진 글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의 글이라면은 신뢰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잡지나 어떤 TV 광고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조금 전문적인 이론으로 탄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스미디어라고 불리는 어떤 거대한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TV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수천만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배포가 되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즉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탄환 이론이라고 하고, 반대로 투스텝 플로우 이론, 즉 한 단계 건너서 거치는 이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고 이른바 정보의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차례 정보가 변환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경험에 어떤 비추어서 정보가 한 차례 변환이 된 이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의 어떤 경험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좀 더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스텝 플로우 이론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이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른바 RT를 날린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한 사람, 수많은 구독자에 가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글들을 받아들여서 그 글들을 리트윗하면은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구독자들이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른바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 업체들이 주는 정보들만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한 단계 거쳐서 여러분들이 순화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정보는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신뢰성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 수 있는 이론으로는 이른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은 보통 어플 혹은 앱이라고 해서 다양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은 바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과거의 인터넷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어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로 따로 이동을 해야만 했죠. 근데 스마트폰, 여러분들 밥 먹을 때에도 집에 가서 잠자기 전까지,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의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항시 연결된 상태로 또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립화된 사회에서의 어떤 외로움, 동시에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정보 유통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SNS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침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SNS 서비스를 이용한 유용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른바 허든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자, 지금 비행기가 지금 강에 이렇게 풍덩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승객 중에, 지금 구출된 승객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구조되고 있는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1인 미디어에 있어서의 가장 시초가 된 하나의 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신문 기자들, 방송사 기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비행기 추락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를 했던 것이죠. 또 요즘에 연예인들 SNS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게재하기 위해서 방송사의 어떤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방송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 누군가 실종되었을 때 그런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SNS 힘을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누군가 실종되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제한적으로 경찰서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관심을 모아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SNS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촛불 집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항쟁들이 바로 이런 SNS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민주화 항쟁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바로 이 브라질이죠.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것도 바로 SNS를 통해서 시위 소식을 전파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 활동에도 이런 SNS 서비스가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그 파급력 또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민 활동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에서도 보여드리듯이 어떤 사생활 노출, 그리고 그에 따른 제2차적인 피해도 마찬가지로 SN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요건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노출은 나의 생활에, 내가 SNS 이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생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어느 수준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콜라보에다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죠. 자, 내 개인정보는 어느 수준까지 노출이 가능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같은 매우 심각한 번호들은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한선 혹은 상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이메일만 노출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아니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도 같이 노출이 될 수 있죠. 과연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노출을 하고 싶습니까? 자, 지금 빠르게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결과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성별, 나이까지, 이름, 나이, 성별, 종교, 전화번호, 자, 그리고 사는 곳, 뭐 거주 지역, 아니면 학교, 매우 다양한 답변들이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이메일과 이름 정도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사는 지역 아니면은 뭐 학교 혹은 친구 관계들을 제한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SNS 이 SNS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생활 노출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도 인터뷰에서 밝히고 했습니다. 자, 이 마크 주커버그의 이 인터뷰 원문을 제가 여기 따로 적어 놓았는데, 자, 당시에 마크 주커버그는 이 테크크런치라고 하는 어떤 잡지사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4년에 내가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인터넷 공간에 정보를 공개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왜 웹사이트를 가져야만 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규범이 아니며,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 시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지만은, 지금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창업해야 한다면 가입자의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아니면 뭐 트위터 같은 사이트에 여러분들 어떤 개인정보들 의외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어디로 뭐 여행을 갔다, 나는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었다, 그리고 내일도 치킨을 먹었고 모레도 치킨을 먹었다 같은 이런 연속성 있는 매우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취향들을 자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SNS상에서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노출해야만 하는가? 혹은 내가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노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은 매우 사적인 그런 공간들 혹은 사적인 정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는 없다라고 밝힌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이런 사적인 사진들은 비공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버그가 몇 가지 좀 치명적인 버그가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애인과 있는 모습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편하게 있는 어떤 매우 사적인 사진들이 노출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SNS 서비스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의 창업자조차도 프라이버시는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이 마크 주커버그는 2013년도에 집을 구매를 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저기 3천만 달러라고 했는데 우리 돈은 약 320억 원의 이 3천만 달러입니다. 집을 구매하는데 왜 3천만 달러가 들었는가? 실제로 이 집은 약 70억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이지만은 수조 원을 갖춘 이 부자인 이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큰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70억 원이 아니라 320억 원이 들었는가? 그는 집을 구매하면서 그 옆에 집, 그 위에 집을 모두 다 사들였습니다. 즉 바로 여기 집 옆에 있는 집도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도 그 뒤에 있는 집도 모두 다 그의 집입니다. 왜 그렇게 주변의 집을 사들였는가?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이죠. 프라이버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려 300억 원의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조차도 3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프라이버시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끝났다라는 말 하나만 믿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무방비하게 노출시킨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트위터 못지않게 요즘에 구글에서 구글 플러스라고 해서 새로운 SNS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그 구글 플러스에 비롯한 SNS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 에릭 스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CEO인데 이 구글의 CEO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은 어찌되었던 그 정보를 누군가가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2010년도 불과 1년 뒤에는 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 앞으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이전 글들, 디지털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할 그런 기회가 생겨야만 한다. 자, 과거에는 일단 올리면 끝이라고 말을 했는데 입장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3년도, 3년이 지난 뒤에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터넷에 한 번 올리면 끝이라고 말했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삭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던 것일까? 2013년도에 그의 이 에릭 스미트의 인스타그램은 한철에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비키니에 입고 있는 매우 어여쁜 여성분들이 계시죠? 이 에릭 스미트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비키니 옷을 입은 사진들을 수집해서, 즉 팔로잉을 해서 사진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해 놓았습니다. 자, 에릭 스미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할아버지입니다. 약 한 50대 정도의 할아버지가 취미생활은 여자의 비키니 사진을 모으는 것이 취미생활입니다. 한 회사에, 거대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비키니 옷을 입는 것을, 비키니 사진을 모으는 것이 취미생활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사생활, 어떤 사적인 취미는 물론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들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스미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공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계정을 폐쇄하고 모든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릭 스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자신의 어떤 이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한 CNET이라고 하는 잡지사가 있는데 그 잡지사의 대상으로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서한을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이른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창업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른바 인터넷 공개상에서는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공개되어도 좋다. 혹은 그런 것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개인정보가 여러분들이나 그런 회사 CEO 사장들이나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칫 소홀하게 다루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정보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간 쉬었다가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예. 자료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공개를 할 것입니다. 예. 예. 추석. 여기를 아마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지금 가입 목록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제가 초대 코드를 보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좀 넣어주실까요? 예. 초대 이메일 통해서 일단 가입을 해보시고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니다. 가입은 했고 이제 이 클래스에만 가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클래스 가입은 여기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잠시만요. 자, 이 가입할 때 이 초대 코드를 여기 YS에 공지를 해드릴 터이니까
이 초대 코드를 복사해서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넣는 시기를 지나주세요. 제가 지금 다시 코드를 갱신했으니까 월세 공지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클래스팀 혹시 가입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팅 제가 와이색에 이전에 3월 4일 날 수업 참조 사이트 안내라고 지금 공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주소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초대 코드를 제가 새롭게 갱신하였으니까 이 초대 코드에 넣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첫날에 말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팀을 구성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클래스팅에 팀 원명과 뭐 필요하다면 뭐 팀 조의 어떤 팀명까지 해서 같이 클래스팅에다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에 올려진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저기 SNS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할 때 팀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 인터넷 오피스 아니면은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에도 바로 이 팀들을 활용해서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리포트 작성을 할 때 리포트 작성도 마찬가지로 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함께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 팀을 빨리 구성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팀 구성은 여러분들 클래스팅, 클래스팅에 여기 글쓰기가 있죠? 그래서 글쓰기에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사탕을 몇 개 사왔으니까 혹시 졸리신 분들은 뭐 사탕이라도 드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이쪽 앞쪽에 놓고 하나는 저 뒤쪽으로 좀 돌려서 뒤에 있는 학생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탕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서 많이는 안 사왔는데 인기가 있으면 다음에 좀 큰 용량, 대용량으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CEO들이 밖으로는 이 사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매우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의 사례로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들은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몇 가지 글들을 지금 스크랩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글과 사진을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서 올린다면은 여러분들의 친구는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글들을 뭐 여러분들의 뭐 신세대 언어로서 뭐 중2병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우 민망한 글들, 그런 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명으로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부러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한때 치기 어린 장난에 의해서 아니면 치기 어린 어떤 그냥 간단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던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장이 되고 기록된 것들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이버시 지키라는 것은 바로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매우 민망해 보일 수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라는 것이죠. 특히 앞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한때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바로 이런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성폭행 피해자를 조롱했던, 그리고 그 가해자들을 옹호했던 사람이 경찰이 되었던 사실이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경찰청 홈페이지로 가서 도대체 과거에 이런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이런 조롱했던 글을 올렸던 사람이 과연 경찰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항의를 해서 한때 이 사람이 대기 발령인 상태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올려야만 하는가?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여러분들의 어떤 노출된 개인정보들을 삭제하기 위해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예 개인정보들을 노출하지 않는 상태로 글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는 바로 셀카를 찍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셀카를 찍어서 공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셀카 자주 찍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셀카라고 검색을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사진,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을 터인데 왜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셀카를 찍어서 공유를 하시나요? 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 사진을 공유를 하십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나 오늘 이 화장도 화장도 왠지 잘 먹은 것 같고, 왠지 내가 어디 분위기 있는 곳에 왔으니까, 나의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올리십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작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른바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우 큰 노력과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별도의 촬영소에서 별도의 그 필름들을 맡겨서 그리고 또 돈을 들여서 그런 사진들을 출력해서 가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고해상도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모공까지도 깨끗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어떤 가치는 매우 낮게 되었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 즉 사진을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SNS를 통해서 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찍은 사진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배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떤 셀카, 즉 나의 사진을 찍는 행위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것처럼 어떤 여러분들의 나르시즘적,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시작을 하였다면 동시에 최근에 어떤 셀카를 찍는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즉 나의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셀카를 너무나도 많이 찍고 또 다양한 SNS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누군가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한 2차 창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진에 누군가가 좀 혐오스러운 사진들 아니면 웃기는 사진들에다가 합성을 해서 공유를 한다.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매우 짜증나고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화해내면서 순식간에 너무 화가 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일단 배포되기 시작한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막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진이 최초에 어디서 배포가 되었는지 또 얼마만큼 배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은 주의해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 셀카 봉까지 사용을 해서 셀카를 찍곤 하는데 셀카봉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셀카봉은 지금 어떤 지금 책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로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셀카봉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무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이 아이디어 상품이었는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셀카봉까지 이용해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공유되고 또 혐오스러운 사진과 같은 곳에 재창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신다면은 함부로 여러분들 사진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셀카도 올리지 말고 나는 어떤 글들을 올려만 하는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추천할 만한 예로서는 이렇게 치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오니까 이런 치킨 광고지가 붙어 있어서 한번 찍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치킨 한 마리에 13,000원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시키면은 18,000원입니다. 순식간에 13,000원이지만 한 마리 가격이 9,000원으로서 4,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SNS, 내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야, 나 치킨 먹고 싶은데 너도 치킨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아서 한 사람이 각각 9,000원씩만 내면은 나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의 생활에 풍족하게 하면서도 좀 더 이 친구와의 어떤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치킨을 먹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 없는 정보들을 공유한다면은 여러분들 소통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길가에 재미있는 사진들도 여러분들 찍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햄을 사든지 아니면은 통조림을 원했는지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하고자 했는데 여기 마음씨 착한 알바 주인은 이 고양이를 매몰차게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때 이 우스운 사진들, 물론 이런 사진들을 올릴 때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초상권을 인식해서 이런 부분들은 모자이크로 가려주는 여러분들 센스를 발휘해야 하고 어찌됐든 이런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들을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이나 아니면 그 밖에 재밌는 사진들을 공유하는 데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풍경 사진도 여러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SNS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노천극장이죠. 여러분들 날씨가 풀리면은 노천극장에서 이렇게 이것도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근처인데 여기는 뚝방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노천극장 뒤쪽으로 해서 작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학교 주변에 이런 멋진 풍경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찍어서 여러분들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아니면 풍경 사진들을 여러분들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SNS상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면서도 개인정보들을 최소한도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사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인데
여행 왔어요라는 말을 너무나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 다녀왔어요라고 말을 하길 권합니다. 왜 그런가? 혹시 뒤에 있는 이상민 학생, 혹시 제가 지금 여행 왔어요라는 말 대신에 여행 다녀왔어요라는 말을 쓰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여행 왔어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답은 없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럼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박세준 학생 어디 계시죠? 예, 마찬가지로 뒤에 계신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좀 더 이 앞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큰 목소리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써야 되니까 자, 다녀왔어요. 자, 근데 보통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러분들 항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행 왔어요라고 쓰는데 자, 이런 글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SNS 같은 경우는 자신의 뭐 집 주소나 이런 게 공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집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뭐 범죄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자, 범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혹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자,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실 터인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학생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여행 다녀왔어요라고 왜 말을 해야 되는가? 여행 왔어요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들 보통 아마 여행 왔어요라고 여러분들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종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여행을 왔습니다. 자, 가족여행 왔으면 그러면은 집에 가족들이 다 제주도 왔으니까 이 사람 집은 텅 비어 있겠죠. 어찌됐든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비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인터넷상에는 매우 친한 사람 혹은 여러분들 친절한 사람만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의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나의 글에 대해서 친절하게 댓글들을 달아주는 사람들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쉬운데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자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휴가철에 이런 트위터상의 글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소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휴가철 집을 터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마다 항상 틀어주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이 민족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도둑들이 이 케빈이라고 하는 꼬마아이의 집을 털기 위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도둑들이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가 하면은 경찰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방범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별도의 위장을 해야 되고 매우 많은 노력들을 들여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내 정보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디 왔어요라고 어디 여행 왔어요라는 글을 올리는 대신에 나중에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후기 형식으로
여행에 다녀왔어요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리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통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행 사진을 올리는데 그리고 사진을 올려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누군가의 어떤 강도나 어떤 도둑들에 의해서 위험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여행 다녀왔어요 라는 말을 선호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행 왔어요 혹은 여행 다녀왔어요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주의해야 될 서비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LBS, 즉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LBS라고 하는 즉 위치 기반 서비스에다가 SNS 서비스를 같이 도입을 해서 LBSNS라고 하는 이런 시온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무엇인가? 스마트폰에 있는 GPS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글과 함께 등록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내 주변에 이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는 선전하고 있는데, 반대로 역으로 여러분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어찌 보면 스토킹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위치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서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결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내 위치가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매우 짜증나는, 그리고 동시에 나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하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페이스북에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킨 분이 계시다면은 최대한 이런 서비스는 비활성화 기능으로 바꿔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SNS 서비스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한 가지로는 이른바 유명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위 SNS에는 그렇게 큰 대단한 직업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SNS 스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사이트마다 주목받는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그 외에 매우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SNS만 하면 당장 인터넷 스타가 되겠다라는 그런 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중에도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앤디 워홀. 여러분들 이 뒤에 이 마돈나 사진 아마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그린 미술가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 유명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15분간 유명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15분간 유명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저 역시도 길가에서 우연찮게 뉴스의 인터뷰 경험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전 세계는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저희 얼굴을, 생얼굴을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15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짧은 순간 저는 그 순간 유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당신 방송에 한번 출연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도 한번 해볼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에 대한 진입 장벽들이 매우 낮아지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스타가 되면서 나도 한 번쯤 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 항상 좋은 면만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방송에 노출된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분들 짝이라고 하는 프로 기억을 하십니까? 한때 엄청난 이슈를 모아들었던 이 짝이라는 프로는 바로 일반인 출연자가 자살을 하면서 폐지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은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가? 예능 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물들을 일반인에서 출연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갈등 관계들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한 일종의 쇼였습니다. 그래서 쇼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정들이 좀 더 극대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과장과 그리고 편집 효과들에 의해서 본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리하여 이 일반인 출연자들은 이러한 방송상의 모습,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괴리한 모습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기 출연자는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들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는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혹은 제3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여러분들 사진 올릴 때 포토샵으로 약간의 보정을 하죠. 또한 그냥 길가를 갈 때 어떠한 재미있는 일들을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극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과장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슈를 모으기 위해서 다소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른바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꾸몄을 때 반대로 대중들의 관심들이 물론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은 매우 적대적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NS 이용할 때에는 내가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SNS 이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소소하게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으로서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먼 훗날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사진을 찍지 마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어야만 할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특히 어머니분들이 요즘에 많이 젊은 어머니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가 아이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리곤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으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아이들 사진, 귀여운 아이들 사진을 공유하면 안 됩니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귀여운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제 주변에 특히 결혼한 친구들의 어떤 카톡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아이 얼굴이 메인 이 프로필 동그란 화면에 장식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위험한 일일까? 여러분들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애가 자랐을 때 다시 그 사진이 노출되길 바라지 않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저장이 되니까. 예. 매우 정확한 답변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같이 해보셨습니까, 지금? 자,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초상권 그리고 인격이 존재를 합니다. 독일에서는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른바 예능 프로를 하나 촬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서는 산부인과에다가 각각의 어떤 카메라에 달아서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그런 프로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는 독일 법원을 통해서 이 기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법원에서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유한 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설사 아이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보호되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예능 프로에 보면은 참 아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빠 어디 같은 그런 프로들도 있고 그 외에 매우 다양한 프로들에서 아이들의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죠. 또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 이전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순풍 산부인과의 미다리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역스타로서 또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블로그나 SNS에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의 영상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서툴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야 사진 같이 찍을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 찍기 싫어라고 말을 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이 어떤 형식으로 소비되는지 알지 못한 채 자라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먼 훗날 그 사진을 본 누군가가 사진 속의 모습만 보고 지금의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거대한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때 이 산부인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아역인 미다리라고 하기는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김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이 미다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누군가 미다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칼로 찌르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주인공 이름은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얼굴만 보고 해리포터에 나왔던 사람이네. 해리포터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때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나의 지금의 모습은 보아주지 못하고 과거의 사진들로서만 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의 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스스로 어떤 자신의 사진을 찍을지 찍지 않을지의 어떤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이전에는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사진이 정말로 소중하다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첩에만 고이 보관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이 IS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가 있죠. 그 테러 단체에 이 매우 철없는 이 호주의 어떤 아버지인 것 같은데 호주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IS에다가 이렇게 망명을 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이렇게 찍어서 심지어 트위터에다가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자라나서 이 저장된 사진을 보고 야, 너 이때 테러리스트였으니까 너 지금도 테러리스트 테러 활동하니? 이런 식으로 놀림을 한다면은 이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고작 6살짜리 아이가 부모와 같이 따라갔다는 이유로 그리고 부모가 사진을 찍게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거쳐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정말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누르는 이 좋아요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 좋아요라는 것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취향들이 함께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페이스북 이용을 하시는 분 중에 얼마나 많이 누르고 계십니까? 보통은 뭐 이벤트 할 때도 누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재미있는 사진들이 올라왔을 때 좋아요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좋아요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기록들이 빠짐없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창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개된 좋아요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면은 일단 신발에 혹은 패션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로는 주로 나이키나 뉴발란스를 신는 것으로 보아서 남성 혹은 20대의 약간 어떤 스포츠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그 사람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성격인지, 심지어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니면 이성애자인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추측은 매우 높은 확률로 맞을 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 공개되지 않음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러한 비밀스러운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들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공개 설정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기능은 페이스북에서 제공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감출수록 어떤 SNS 활동 아니면 자신의 마케팅 활동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폴트 설정으로 모두 공개를 설정하지 이렇게 비공개로 설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될 점은 비록 회사가 비공개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전체 공개로서 좋아요 같은 정보들을 공개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좋아요 설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정해서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NS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SNS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진과 같은 여러분들의 매우 심각한 프라이버시를 노출할 수 있는 정보들은 되도록 올리지 말 것이며, 또한 위치 정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올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취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회사는 비록 디폴트 설정으로서 모두 공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비공개로 돌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습관을 평소에 미리미리 익혀서 SNS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SNS를 이용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어떤 침해 현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자, SNS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글쓰기에 있어서 어떤 주의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았는데 궁금한 점 없습니까? 그냥 다들 만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이런 주의해야 될 습관들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글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글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평소에 글을 쓰고 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어렵습니까? 뭐 아무래도 대부분 그러시리라 저는 미뤄 짐작을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들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개인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옆자리 사람들에게도 지금 당장 내 개인적인 사적인 글들, 사적인 사진들 보여주기 싫죠. 물론 나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때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서 글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SNS 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SNS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좀 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INS 서비스가 있습니다. INS, Interested Network Service.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우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치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모레는 고양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글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정해서 정보성이 있는 글들을 더욱더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피곤함은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글을 관리하기 쉽고 정보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KT에서 진행하는 뭐 팬이라고 하는 서비스들, 아니면은 Interested Me, 그리고 그 외에 뭐 팬 러브 미 같은 서비스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특히 팬 러브 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완동물을 주제로 해서 이 애완동물 이야기만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아니면 뭐 강아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평생, 이 사이트에서는 적어도 평생 동안 고양이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모든 주제를 다루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이런 INS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미지나 혹은 영상 같은 멀티미디어의 어떤 특정한 분류만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스타그램, 텀블러,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터넷상에 스크랩한 사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웹서핑 하다가 재미난 사진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하곤 하는데, 그것을 이제는 인터넷상에 저장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장한 사진들만 가지고도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SNS 서비스가 성장을 하면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업적인 움직임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이른바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소통의 의미로서만 뭐 어떤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른바 전자상거래, 즉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커머스로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단순히 상품에 대한 정보만을 이른바 링크하는 이른바 링크형, 그리고 직접적으로 SNS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런 구축된 SNS 서비스를 통해서 후기나 아니면 다양한 소식들을 전파하는 직접적인 정보 활용형,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쿠팡이나 티몬과 같은 사이트들, 그리고 그 외 부가적으로 최저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뭐 네이버 같은 SNS 서비스,
뭐 네이버의 지식 쇼핑과 같은 정보 제공형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런 공동 구매형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공동 구매형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은 가격이 낮추어지는 그런 서비스이죠. 그래서 이런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자본 없이 초기에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서비스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전문적인 사이트 외에 뭐 카페에서도 공동 구매 형식으로 이런 많은 소셜 커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셜 커머스에는 몇 가지 마찬가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매우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소위 짝퉁이라고 보이는 이런 가짜 상품들이 나도 모르게 판매되어서 내가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품의 AS나 이런 질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AS 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냥 백화점에 가서 고객센터에다가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은 매우 간편하게 모든 문제 처리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물품 구매에서는 이러한 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품이 진짜 브랜드 상품인지 아니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어떤 가짜 상품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또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직접 제조사나 아니면 이 판매처에 연락을 취해서 물품에 대한 AS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번거로운, 즉 상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번거로운 문제와 AS 관리 측면에서 소셜 커머스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업체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셜 커머스를 이용할 때에는 그래서 상품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상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것으로는 소셜 브랜딩, 즉 온라인상의 평판 관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의 이력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였는지 그런 정보들도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 여러분들의 이름 혹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이력서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뉴스, 네이버에 뉴스 댓글에 달았던 것,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는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평판이 실제로 이력서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평소에 그러면은 이런 온라인상의 평판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매우 멋지게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소셜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브랜딩의 어떤 방법으로는 평소에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된 블로그를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평소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정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사회 활동들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스토리 찾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어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량화된 어떤 공모전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출원 문서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비정량적인 이른바 정성적인 요소들, 여러분들이 글로서 서술해야 되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나는 몇 년 동안 어디 사회 봉사활동에 다녀왔고, 아니면은 나는 어학연수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그런 글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스토리를 짜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다 올리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온라인상의 어떤 평판 관리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한 이후에는
SNS의 어떤 블로그에서 올려지는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또 하나의 소셜 브랜딩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금 회의를 가야 되는데 그 회의 주변에 회의가 끝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맛집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상사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블로그나 아니면 후기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아서 이러이러한 맛집들이 정말 유명하고 추천할 만한 맛집이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상사가 나중에 그 맛집을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어떤 인사 성적 또한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신의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의 실제 업무에도 활용하는 것을 일종의 소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SN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대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 관한 어떤 관계가 무엇한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을 할 때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의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예시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 셀카는 찍지 말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셀카는 공유하지 말자.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카는 공유하지 말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여행 왔어요가 아니라 여행 다녀왔어요라고 말을 하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자, 함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는 바로 아이들의 사진을 찍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꼼꼼히 살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들은 노출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5가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실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핀터레스트 이용해서 실습할 예정인데 혹시 이러한 SNS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실습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